미국 연준이 월가의 은행들한테요, 매년 380조 원에 가까운 돈을 그냥 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60%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쵸. 겉으로만 딱 보면 그냥 은행장들 배만 불려주는 역대급 부자복지 정책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뭐랄까 야생마처럼 날뛰는 돈다발에 채우는 역사상 가장 비싼 재갈입니다. 어쩌면 달러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봐야 할지도 몰라요. 방해비 분담금이요. 잠깐만요.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 연준이 적자를 본다는 것부터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은행에 이런 천문학적인 이자를 주는 거죠? 그냥 정부 기관답게 돈 풀지 마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연준은 강력한 명령이 아닌 어떻게 보면 월가에 주는 뇌물에 가까운 방식을 택했는가?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사실은 누구를 상대로 싸우기 위한 전쟁 비용인지 그 거대한 판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을잉이라고 배웠는데 왜 부모 같은 연준이 자식 같은 시중은행의 이자를 그것도 이렇게 막대하게 줘야 하는 겁니까?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세상의 돈에 대한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연준이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이 아주 교과서적이었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싶으면 연준이 갖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팔아서 돈을 싹 흡수했죠. 돈이 귀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자율이 올라가겠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네요. 간단하네요. 그랬었죠. 아주 심플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랑 또 팬데믹 거치면서 연준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시장에 직접 쏟아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겹게 들었던 양적 완화, QE입니다. 인터넷에서 돈 복사기 돌아간다는 짤, 바로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대한 호수에 물이 넘쳐오르는데 거기서 바가지로 몇 번 물 퍼낸다고 수위가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예전처럼 채권 몇 개 사고 파는 방식으로는 티도 안 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시중 은행들 금고마다 현금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자, 여기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은행들이 이 돈을 기업이나 개인한테 경쟁적으로 대출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엄청나게 뛰겠죠. 네, 걷잡을 수 없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이 열리는 겁니다. 연준은 은행들이 이 돈을 시장에 풀지 못하도록 얌전히 금고에 묶어둘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해진 거죠. 그 유인책이 바로 이자라는 아주 비싼 미끼인 거고요. 맞습니다. 이걸 제가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진 비글 한 마리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물건을 막 부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비글이 바로 은행 금고에 쌓인 수천조 원의 동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비글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줄을 아주 짧게 잡아서 강제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방식, 즉 지급준비율 같은 법으로 강제하는 채찍에 해당하죠. 네. 하지만 지금처럼 비글의 힘이 너무 세지면 목줄 잡고 있는 사람까지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이게 바로 현재 연준이 쓰는 방식, 즉 당글이죠. 연준이 은행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이, 저기 시장에 나가서 부도 위험 감수하면서 4% 금리로 대출해 주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 돈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아무 위험 없이 안전하게 5% 넘게 쳐줄게. 세상에, 그건 사업이 아니라 거의 자선활동 아닙니까? 그것도 월가은행들을 상대로요.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그렇죠. 어떤 은행도 4.9% 금리로 대출 상품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연준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무위험으로 5% 넘게 버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연준이 기준금리 하나로 시장금리 전체의 하한선, 즉 금리의 바닥, 플로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급하는 이자를 지준금 이자, 즉 IORB라고 부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비싼 간식, 즉 IORB를 줘서 날뛰는 돌이라는 비글을 얌전히 묶어둔다. 근데 문제는 이 간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연준이 지금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연준의 수입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이죠. 연준의 주 수입원은 대부분 과거에 사둔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예요. 근데 이 국채들은 대부분 금리가 0%에 가깝던 시절에 산 거라 이자율이 연 2% 수준에 묶여 있어요.
수입은 2%대인데. 네, 반면에 지출, 즉 은행에 줘야 할 IORB는 현재의 높은 기준금리에 연동돼서 연 5%가 넘습니다. 잠깐만요. 들어오는 건 2%대인데 나가는 건 5%다. 이건 뭐 장사를 할수록 손해보는 완벽한 역마진 구조네요. 네, 연 2.5% 이자를 받아서 5.4% 이자를 내줘야 하는 기상천외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 자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작은 금리 차이가 만들어내는 적자 규모가 매년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연준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잖아요. 미국 정부의 중앙은행 아닙니까? 적자가 나면 그냥 돈을 찍어서 메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불을 끌어온 소방관이 자기 몸에 불이 붙었다고 옆에 있는 기름통을 들어서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지금 연준이 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금리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니까 그 돈을 묶어두려고 비싼 간식까지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간식값을 마련하겠다고 돈을 새로 찍어낸다. 그러면 정책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뒤에서는 적자를 메우려고 돈을 찍어서 푼다. 아, 이건 정책 신뢰도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연준의 정책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달러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정부 빚 갚으려고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그 선을 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 적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계장부에 마이너스가 찍힐 텐데요. 그래서 이연 자산 디폴트 에셋이라는 아주 창의적인 회계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미래에 갚을 외상장부의 적자를 기록해두고 버티는 중이에요. 잠시만요. 이연 자산이요? 그건 결국 연준이 자기 자신한테 나중에 갚을게 라고 쓴 차용증 같은 건가요? 이게 회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미래의 누군가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빚을 내는 셈이죠. 그만큼 지금 연준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달러의 신뢰를 지키려고 돈을 찍지도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근데 이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 없나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곳은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달러 제국과 위안화 왕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런 고민에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지급준비율이라는 법으로 은행 돈을 강제로 묶어버립니다. 은행은 받은 예금의 10%는 무조건 중앙은행에 이자 없이 예치해 라고 명령하면 끝이죠. 비싼 간식 같은 당근을 줄 필요 없이 채찍으로 해결합니다. 왜 미국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그게 훨씬 싸고 효율적이잖아요. 중국은 돈이 국경 밖으로 마음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거대한 담장을 쳐놓은 담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통제를 하는 거죠. 게다가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이름만 민간은행이지 사실상 공산당 소유입니다. 주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명령하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는 거군요. 네. 미국은 전 세계 자본이 1초 만에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대한 광장입니다. 만약 미국이 갑자기 중국처럼 오늘부터 은행 돈 20%는 강제로 연준에 예치해, 이자는 없어.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가겠죠. 맞습니다. 즉시 자유가 없는 달러는 쓰레기라면서 돈을 빼서 유로, 엔화, 금, 심지어 비트코인으로 도망갈 겁니다. 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그 순간 끝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자유가 있는 달러는 유지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의 돈을 우리 집 마당에 끌어모으려면 그 돈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자유와 머무는 동안 합당한 대가를 보장해줘야 하죠. 그 값비싼 대가가 바로 지금 연준이 지불하는 막대한 이자인 셈입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게 결국 월가 은행들이 마음대로 돈놀이할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인플레이션의 대가를 연준의 적자, 즉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시스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미공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월가가 벌인 잔치에 설거지를 왜 정부가 하느냐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자유가 있었기에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미국으로 모여들었고 그 힘으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딜레마인 거죠. 그럼 중국은 그런 채찍질에 대한 부작용이 없었나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제하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요. 참만해요. 중국의 부작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너무 강하게 억누르니까 그 돈이 규제를 피해서 은행 밖의 그림자 금융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받지 않는 돈이 헝다 같은 부동산 개발 회사로 흘러들어가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죠. 아, 헝다 사태가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군요. 그림자 금융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은행은 대출 심사도 까다롭고 정부 감시도 받지만 그림자 금융은 그런 게 없어요.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 그 돈을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무분별하게 쏟아부은 거죠. 결국 그 버블이 터지면서 지금 중국 경제 전체가 그 후유증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된 시스템의 필연적인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연준의 이 막대한 적자는 단순히 회계장부상의 손실이 아니었군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브릭스의 도전에 맞서서 흔들리는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신용화폐와 실물화폐의 대결입니다. 신용화폐와 실물화폐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미국 달러는 본질적으로 신용, 즉 이 종이를 가져오면 미국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해준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반면에 브릭스가 내세우는 무기는 석유, 천연가스, 금, 구리 같은 실물 자원이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건이요. 비유하자면 달러는 모두가 구독하던 넷플릭스 같은 겁니다. 모든 거래가 달러로 통했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근데 미국이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서, 즉 컨텐츠를 너무 남발하면서 구독료,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브릭스라는 새로운 경쟁 서비스들이 나타나서 이제 넷플릭스 구독 끊고 우리랑 직접 거래하자. 우리는 석유, 금 같은 확실한 컨텐츠만 판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아, 사우디가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대신 금을 사모으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군요. 그럼 연준이 주는 높은 이자는 구독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파격적인 할인 혜택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연준은 제발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계속 돈을 맡겨주시면 연 5%가 넘는 특별 포인트를 적립해 드릴게요. 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자본이 이자도 안 주고 가치도 떨어지는 달러를 버리고 금이나 위안화와 같은 브릭스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뇌물이자 방어 비용인 셈이죠.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연준이 매년 한국 예산의 60%를 월가에 퍼붓는 이 기이한 현상은 은행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달러라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막대한 세금이었군요. 네, 브릭스의 도전에 맞서 달러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역사상 가장 비싼 방위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달러의 지위를 지키는 비용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아닐까요? 당신의 주식 계좌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달러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맞을까요?